반갑습니다. 이제 몇 가네요. 세상에 내가 별론가? 10월까지 오늘 날씨 좋네요, 그죠? 네. 항상 입시 때문에 추워야 되는데 요즘 입시 때도 추우기도 하고 오늘 실험 우리 동의대학교 수시 면접 필기고사가 있어가지고 좀 건물 받았고 시험 치는 데는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각김역까지 학생들 면접 시험 못 나고 통제돼가지고 어제 갑자기 연락을 받아가지고 강의실 어디 할까 찾다가 그래서 우리 여기 지층간에 원래 요 3층에는 이렇게 평생교육원도 있고 우리 요즘 국가사요 생애교육, 평생교육 라이프 사업단이라는 거 동의대학교 강연 유치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부동산 쪽하고 같이 요 강의실 기업가기에 급하게 수배를 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우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배정철 원장님 모시고 친환경 선박용 기자재 기술동맹이라 제목을 보면 못 느끼겠어요. 돈이 묻어 있을 겁니다. 가서 오늘 잘 찾아가시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그런 이야기 있죠. 미국의 미국 군함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원래 국방용은 외주를 안 냈잖아요. 다른 나라 못 내는데 한국에는 위탁을 할 수 있어가지고 조선사업이 한동안은 트럼프가 있는 동안에는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조선이 물론 원장이 그런 말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조선 하시는 분들 만나면 조금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잘 확인하십니다. 우리 왜 회장님이 안 오셨는데? 예, 오고 계십니다. 오고 계십니다. 예. 김정우 회장님. 우리 배정철 원장님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우리 자우들 되게 개인적 관계가 많은 분인데, 학력도 해야 하더니 82년도 2월달 금성고등학교 졸업하셨는데, 제가 83년도 2월달에 금성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등학교 한해 선배시고 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사회 나와가지고 오게 해양대학교에서 고학사, 석사, 박사 해양맹이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만났을 때는 사라콩 계셨을 때 됐는데 우리 사료 조선기자재 통신 쪽으로 아마 포스닥 성장까지 요즘 회사 간판은 봤습니다. 이거 연구해서 조금 사라콩 계시다가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본부장님도 하셨고 감사실장님도 하셨고 2000년도부터 원장님으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연임회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관장 연임하기 되게 힘든데 맞아요. 워낙 탁월하게 잘 하시고 제가 또 평소에 좋아하는 밖에 나 사서 있어 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09년도에는 지식경제부에 강남 표창도 받으셨고 2010년도에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고 또 하나 중요한 우리 배원장님이 인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원장님 만나시가지고 영양교환하는 한 것좀 잘 들어주셨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강의를 맺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정철 원장님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교수님께서 좀 과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다른 분야는 잘 모릅니다. 제가 한국해양대학교 나와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국해양대학교가 항해과 기관과밖에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제가 통신과 1회입니다. 그러니까 항해과 기관과만 있다가 통신장을 배출해야 되겠다 해서 통신과를 이제 선배 교수님들이 만들고 제가 1회 학생이죠. 근데 제가 졸업할 때쯤 되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통신장
그 선박에는요, 지금은 통신장이 없습니다만 선장, 기관장, 통신장 이 세 명을 사롱이라 그래서 방도 따로 있고 식사도 따로 하고 한마디로 선박 내에서 배 내에서 그 대장들의 집합이죠. 그래서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런데 선장 되려고 하면 보통 최소한 13년 내지 14년, 기관장 역시 12년 정도 해야 되는데 통신장은 5, 6년 하면 다 통신장이 되거든요. 그 선배님들이 볼 때는 산옥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젊은 사람이 같이 앉아서 같은 대우를 받고 있으니 배가 좀 아프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는 해양대학에 통신과가 없으니까 항공대학교, 광운대학교, 또 어디서 왔다 그러더라? 뭐 이런 데서 주로 다른 대학에서 통신 공부를 해서 이제 통신장 시험을 쳐서 선박의 통신장을 하셨나 봐요. 물론 선박이 많지 않았으니까 통신장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통신장 배출을 하려고 통신과를 만들고 제가 1회를 가서 4학년 때 우리 선박 통신사 실습, 그걸 실통사라고, 실습통신사. 실습통신사로 선박 그 실습을 시작하고 3주째 될 때 우리 그때 지도 교수님이 오시더니만 저 1회는 그 승선 실습한 친구가 12명밖에 안 됐습니다. 인원도 물론 적은 데다가 뭐 이렇게 중간에 나는 배 안 타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여학생은 군 문제와 관계없으니 뭐 관심도 없고 이럴 때 10몇 명, 14명으로 기억됩니다만 14명을 놓고 제 군들한테 비보를 전하겠네. 그 통신장을 배출하려고 관을 만들어서 했는데 IMO라고 있죠. 국제해사기구. 전 세계적으로 선박의 법령을 규정을 관리하고 그 기준을 만들고 이런 것을 IMO라고 합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7년 후부터 통신장을 없애기로 했다. 이제 그런 이유가 이 통신 설비가 기술이 발전됨으로써 통신 설비가 통신장이 없어도 운영이 되는 설비로 바뀌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위성 전화, 태평양 한가운데 가도 위성 전화를 가지고 우리 똑같이 전화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또 텔렉스 타이프만 칠 수 있으면 위성 텔렉스 이런 것들 통해서 옛날 통신장은 우리 배울 때는 몰스보라고 했죠. 돈스 돈돈 몰스보를 칩니다. 옛날 간첩들이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는데 그거 안 써도 되는 것으로 기술이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기술이 이렇게 직업도 없애는구나. 그건 요즘 잘 느끼지 않습니까? 뭐 AI 나오고 이러면서 없어지는 직업이 많아지듯이. 그래서 저는 다른 쪽은 모르고 그냥 선박, 전자장비, 통신장비, 또 통신장비를 기반으로 하는 항해장비라 그럽니다. 그 항해장비는 가장 중요한 게 위치를 내고 선박 속도를 알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는 것이 방미라고 해요. 방향을 알고 이 3요소가 선박 운항 3요소라 그러는데 그에 필요한 장비를 이렇게 그 개발하는 일을 지금도 그런 일을 뭐 엔지니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가 좀 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오랜 이야기 했고요. 오늘 제가 여기 그 명찰을 보니까 기업가 정신 포럼인데 저는 제 속으로 우러나서 기업가 분들을 존경하고 제일 좋아합니다. 특히 대기업은 많은 자본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지만 소기업, 중소기업 그 사장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가 정신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기업이 운영되고 있을 테니까 아주 존경하는 그 분들 모시고 특히 제가 몇 분은 또 우리 조선 기사제 업계에 계셔서 우리 회장님부터 사실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요. 회장님 등 이렇게 몇 분이 계셔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저보다 더 전문가들 계신 곳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린다는 것이 하지만 제가 맡고 있는 곳이 한국 조선해양 기사제 연구원인데요. 제가 좀 소개를 올리면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연구원 소개를 좀 올리고 지금 그 최근 조선 산업에 관심을 일반인들도 좀 가졌죠. 왜냐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 대통령과 인사하는 그 전화 통화에서
조선산업 우리 선박 수리 잘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다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조선산업이 우리 대한민국 강하구나 하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인데요. 선박을 만드는 데는 선체라고 하는 우리 그 선박의 껍데기, 우리는 껍데기로 표현합니다만 엄청 큽니다. 그 철판을 가지고 자르고 용접하고 형상을 만들어서 물 위에 잘 뜨게 하고 잘 달릴 수 있도록 잘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선체라고 하는데요. 선체 외에는 다 기자재입니다. 즉 한마디로 선박은 선체와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자재가 구성돼서 선박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그 선체를 제외한 선박에 들어가는 장비, 설비를 담당하는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라고 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해양 기자재를 담당하는 연구소로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그 본원이 이 표시가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본원 표시가 없네. 이 자료를 우리 센터장이 주더니만 아마 자기 센터들만 강조를 하고 원장님은 본원 표시가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우리 그 원장과 우리 그 경영 스텝, 뭐 재무회계 인사 요런 그 본원만 부산 영도에 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입구에 해양대학교 땅을 빌려서 조그만 건물에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분은 제 만나러 본원에 와서 코메리 우리 한국조선해양 기자재 이름 길지 않습니까? 영어 약자를 코메리라고 그러는데 아니 코메리 큰 줄 알았더니 이 조그만 곳에 원장하고 몇 명 있는 이런 기관이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만 보니까 실제 그는 본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본원은 한 40명 정도 저하고 같이 그 경영지원실만 있는 것이고요. 실제 일은 보시다시피 전국으로 나눠져 있는 그 여기는 군산입니다. 군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산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 중형선박용 설비가 특히 엔진이 큰 게 있습니다. 1.6기가짜리 엔진이 있고 박내화 시설 등 많은 시설들이 여기 지금 있는데요. 이 사이트들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한 5,000평 정도 규모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사이트가 8군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4만 평 정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본원에 오면 1,000평도 안 되는 조그만 곳에 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코미디 잘 모르시는 분은 아 코미디 이렇게 조그만 기관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진 않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군산이 있고 중소형 선박기술센터라고 합니다. 여기는 해상기술연구센터라고 해서 전남 목포에 있습니다. 전남 목포 신항인데 예전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월호 사고 일어나고 세월호 선체를 건져 올려서 인양을 해서 거치해 놓은 것이 우리 이 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가면 항상 세월호 선체를 봅니다. 끌어올려서 이렇게 놔뒀던 곳이 뭐 박물관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아마 박물관 이제 만들면 뭐 추모관이라 그럽니까? 그런 만들면 간다고. 어쨌든 요 해양환경센터라고 요는 거제에 있습니다. 요 거제에서는 주로 BWTS라고 하는 선박용 평형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것도 세월호 사고 때문에 일반인들이 좀 알게 되셨죠. 평형수 처리 장치 시험하는 곳이 여기 있고요. 최근에는 액화수소 기자재 센터라고 해서 그 구축 사업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가스인력기술센터는 부산 미음을 아시는지 모르는데 경마장 있죠. 녹산으로 이렇게 신안 가다 보면 경마장이 큰 게 있습니다. 경마장 뒤쪽에 보면 부산시에서 조성한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 집적지가 있는데 많은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요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우리 이쪽이죠. 가스센터라 그래서 우리 지금 가정집에서 쓰는 가스 없으면 밥도 못하고 뭐 난방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가스가 들어오는 것이 기화 상태로 들어오거든요. 그 기체 상태로 가스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 가스는 우리나라에서 안 나잖아요. 외국에서 다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가정집에서는 가스 상태로서 외국에서 수입하면 매일 큰 배가 가스통을 실어다 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액화 상태로 수송을 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그 우리가 액화된 LNG, 그래서 LNG라는 게 리퀴드라는 뜻입니다. 액화된 프로판 가스거든요. 그럼 액화를 왜 시키느냐?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기체 상태에서 액화를 시키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줍니다. 즉 한마디로 가정집에 공급하듯이 가스로 공급을 하면 가스통이 얼마나 큰 통이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입을 못하기 때문에 액화시키면 액체화되고 그게 부피가 600분의 1로 줄기 때문에 우리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큰 LNG 운반선이 있죠. 거기다가 액화를 시킨 가스를 함실 겁니다. 그 보통 그걸 갖다 그 174K 17,400K급 크기가 되는데 그 정도 크기를 가져 그 배에 보면 불룩불룩불룩하게 해서 큰 탱크가 서너 개 있지 않습니까? 그 배를 실어서 들어오면 우리나라 전체 깨서 쓰는 것을 3일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한 척 들어오면. 그래서 평균 우리가 이틀 내지 3일에 한번 그런 배가 들어와요.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계절에 따라 좀 다릅니다. 겨울철에 조금 더 가스를 많이 쓰고요. 여름철에 조금 덜 쓰는데 거기에 2, 3일에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그런 배를 액화시킨 상태에서 이제 싣고 들어오는데 그 액화된 상태는 마이너스 163도입니다. 아주 온도가 낮죠. 그럼 그에 관련된 우리 기자재, 부품, 설비 등을 시험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설비는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험 설비이고 안전 관리도 잘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거는 스마트 기자재 센터에서 우리 녹산에 있는데요. 특징이 여기 가면 EMC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EMC가 뭐냐면 일렉트로 마그네틱 컴패티빌리티라고 그래서 그 우리가 요즘은 자동화가 많이 돼요. 자동차도 우리 그 전기 자동차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박도 아직 전기 선박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자동화가 됨으로써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자장비 간의 상호 간섭을 일으켜서 오동작이 일어납니다. 아주 그게 가정집에서 오동작이 일어나면 뭐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 뭐 이렇게 좀 잘 조작이 안 되다든지 뭐 이런 좀 불편함을 주는데 그치겠지만 항공기나 선박이나 이런 곳에서 오동작이 일어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박에 들어가는 전자장비는 엄격한 EMC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EMC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방이 훨씬 큽니다만 큰 방이 외부와 완전히 전파적으로 차단을 시키고 시험을 하거든요. 그 차단시키는 방법이 페라이트 코어라고 판이 있습니다. 우리 그 타일 같은 판이 있는데 이 판은 완전히 전자파를 차단하는 판이 있어요. 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판을 육면체 전체 굴러가지고 전자파도 흡수하는 장치를 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전자파 시험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요 녹산에 가면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안에는 그런 시설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 시험을 하게 되고 그 시설이 제가 처음 연구원에 왔을 때 제가 저 책임자를 맡았습니다만 이미 15년, 16년 지나다 보니까 20년 정도밖에 내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부산시와 중앙정부로부터 200억 예산을 받아서 그 내년부터 다시 요거보다 더 큰 설비를 요거는 10m급이라고 그러고 새벽은 30m급으로 구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뒤 되면 또 새로운 설비를 가지고 운영할 거고요. 여기는 우리 다목적 해상실증센터에서 그림이 조금 다르게 되는데 우리 보는 그림입니다. 요거는 어디 위치가 어디 있냐면 영도 선용품 공급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남항동에 보면 영도 선용품 공급센터 옆에 보면 부산시에서 지어놓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고 있는데 거기서 다목적 해상실증센터라는 이름으로 선박의 실증사업이라는 뜻은 어떤 장비를 만들면 이 장비가 우리 요구하는 목적대로 잘 기능적으로 신뢰성 있게 또 수명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 테스트를 육상에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주들이 잘 사주질 않아요. 왜 잘 안 사주느냐? 너무 육상 테스트 한 거는 알겠는데 실제 선박에 설치해서 써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첫 납품을 어딘가는 해봐야 써봤다는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선주가 아무도 안 사주면 써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증 테스트, 즉 한마디로 선박에 탑재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 17,000톤급 벌크 캐리어 배를 지금 거진 다 지어갑니다. 지금 배를 짓고 있는데요.
내년 6월에 이제 인도를 갔는데 그 배를 짓는 사업을 하고 그 배는 지어서 9개월간은 일반 운항을 하고 3개월간은 기자재를 서로 교체하는 시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내 기자재 기업들이 그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면 육상 시험뿐만 아니라 실제 선박에 탑재해서 시험을 하는 레코드를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 다른 선조가 물건 살 때 너그 장비 잘 만드는 거 평가도 받았고 실제 선박에서 운항해 사용해봤어 이럴 때 그래 내 저 배에 넣어서 사용해봤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실적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 배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자재 센터에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기자재의 기능 시험이나 신뢰성 시험, 수명 시험, 기능, 신뢰성, 수명 이러면 와닿았을지 모르는데요. 어떤 장비를 우리가 만들면, 설비를 만들면 그 설비 첫째 테스트하는 것이 펑셔널 테스트라고 해서 기능 시험, 내가 원하는 기능 작동이 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뢰성이라는 것은 reliability 테스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추워도 더워도 흔들려도 뭐 진동이 있어도 누가 발로 차도 고장이 나지 않는 상태, 그것을 신뢰성 시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신뢰성 시험을 거쳐야 되고, 세 번째는 그래 신뢰성 시험까지 다 거쳤는데 배 한 번 만들면 30년 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보장해야 되느냐면 이 장비는 선박에 탑재하면 30년 쓰는데 문제없다. 고장 안 나고 잘 써. 30년 쓰는데 문제없다는 것을 우리가 시험을 해줘서 성적을 내줘야 됩니다. 그걸 롱라이프 테스트, 수명시험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 연구원이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시험 시설들이 많은 이유가 다 그런 시험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설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뿐만 아니라 여기 하이브리드 기술센터에서 양산에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요건 울산에 있는데 울산에 가면 선박에 들어가는 전자장비 중에서 강전, 모터 시험이라든지 강전이 들어간 시험은 또 저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시험소를 운영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우리 본부가 5개 본부가 있는데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전에는 우리 시험소 위치에 따라서 뭐 경남본부, 부산본부, 뭐 호남본부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저한테 일종의 지시죠. 본부 이름을 전부 다 기능별로 바꿔라. 지역명을 쓰지 마라.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정책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인데 지역 이름을 쓰니까 지자체에서 지역연구원처럼 이렇게 함부로 한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어서 기능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여러 곳에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을 하는 아까 제가 전자파 시험 등도 말씀드렸죠.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지금 시험소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시험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크게 2가지입니다. 시험 평가하는 일, 그 다음에 기술 개발, 기자재 기업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장비를 만들 때 우리가 지원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선박에 들어가는 기자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끝에 이 제목 그대로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은 제가 어떻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까? 이 대표님들이 계시고 전문 기업가들이 계신데 제 같은 연구원이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는 건 앞뒤 맞지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어땠으면 좋겠는가 하는 말씀도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선박이요. 지금까지 선박 그러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박 좋은 배, 잘 지어진 배, 우리 건물도 보면 잘 지어진 건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기도 좋아야 되고 에너지도 적게 들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사용하기 편리해야 되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선박도 딱 3가지 잘 되면 좋은 배입니다. 첫째, 배가 부양성, 잘 떠야 됩니다. 잘 떠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배 자체 자기 무게를 잘 떠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즉 많은 화물을 실어도 배가 까라지 않도록 하는 배가 제일 좋은 배입니다. 그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배는 칠판으로 만듭니다.
그 묵은 칠판으로 만드는데 많은 화물을 실어도 배가 뜰 수 있게 지금 뜨고 있죠. 잘 뜨가 다니죠. 어떻게 뜰까요?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어떻게 배를 만들었길래 저 묵은 칠판으로 만든 배가 저렇게 잘 떠 있지? 이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그 세수대야를 그냥 물 위에 이렇게 놓으면 세수 뜨죠, 그죠? 근데 거기에 벽돌을 하나쯤 넣고 약간 깔아줍니다. 두 개쯤 넣고 세 개쯤 넣으면 아무 숟 깔아줘 버릴 거예요. 그걸 안 깔아놓게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깔겠나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느냐면 그 세수대에다가 한마디로 작은 세수대를 하나 더 넣고 큰 세수대와 작은 세수대 사이를 격벽이라고 그러죠. 공간을 두서 만들면 그 공간이 공기층을 만들거든요. 그럼 훨씬 잘 뜹니다. 이해가 쉽게 말씀드리는 그런 겁니다. 즉 한마디로 바닥을 그냥 바닥이 아니라 작은 세숫대랑 그 사이에 그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고 그 사이 다 물이 안 들어가도록 만들면 중간 공기층이 만들어지잖아요. 즉 드럼 같은 것이 안에 쭉 생기잖아요. 그럼 안에 공기층 때문에 잘 뜨죠. 그걸 갖다 우리 격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 때는 그렇게 볼 때는 이렇게 있지만 안에 한 번 더 화물을 실은 작은 모양이 있고 그 사이에 격벽으로 다 공기층이 있는 겁니다. 옆면 밑면 다. 그래서 잘 뜨는 겁니다. 그 격벽이 크면 클수록 더 잘 뜨겠죠. 근데 크면 클수록 화물을 싣는 공간은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최적화시켜서 화물도 많이 싣고 배도 잘 뜨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부양성이라 그러는데 그 부양성을 잘 설계하는 것이 수험배고요. 두 번째는 배는 화물을 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되잖아요. 달려줘야 되죠. 그럼 얼마나 배가 잘 가게 할 것인가. 추진성이죠, 추진성. 배를 잘 가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배 형상을 앞을 좁빼하게 만들고 물 저항을 최대한 적게 받아서 잘 나가는 형상으로 만들면서 뒤에 엔진은 프로펠러를 돌리는 역할이고 엔진과 프로펠러를 잘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배가 잘 나가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배 선형을 잘 만들어야 되고 엔진과 프로펠러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해야 될 배 선형이 그래서 결정됩니다. 근데 이 선형이 배를 너무 잘 나가게만 만들면 보건성이 떨어집니다. 보건성이라서 오뚜기처럼 옆으로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도 곳곳이 서야 되는데 그 서는 힘이 떨어져요. 너무 잘 가게만 만들면. 그래서 그 보건성까지 같이 잘 설계를 해서 오뚜기처럼 바람 불고 뭐 이렇게 해도 잘 보건이 잘 되면서 잘 자기가 위치 수평을 잘 잡으면서 잘 달 수 있는데 뭐 말은 이렇지만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 모양을 보면 제가 그까지는 그림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앞모양이 벌스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앞부분이 코처럼 펴놓은 거 보셨어요? 우리 벌스라고 그러는데 구상선수라고 그러거든요. 그 구상선수를 만드는 이유도 배의 크기에 또 배의 속도에 따라서 코를 적당히 내주면 그 코가 파도 장을 감해줍니다. 즉 배가 잘 가게 하면서 이 보건을 또 좋게 만드는 또 기술이 있어요. 그걸 구상선수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계속 발전이 돼서 지금 배 모양은 아주 뭐 같은 배가 잘 없죠.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고 그런 것을 뭐 수만 가지 배 선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배의 목적에 따라서 또 배가 다니는 항로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또 실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모든 걸 감안해서 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최근의 가장 이슈는 뭐냐. 이제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은 이미 오랫동안 우리 한 200년 동안 철선을 새로 된 배를 만들어 왔다고 분되어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배를 계속 철선을 만들어 왔으니까. 그래서 배 모양이나 이런 것은 그것이 다 됐고 요즘 이슈는 뭐냐. 친환경입니다. 친환경이 한마디로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배. 그 다음에 에너지를 그냥 작게 쓰는 게 아니라 CO2 발생을 적게 하는 배. 올 여름 얼마나 지난 여름 더웠죠. 그죠? 문제는 우리 지난 여름 더웠는데 이 더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년 되면 분명히 올 여름보다 더 덥고 더 길 것이다. 비도 더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리 협약을 통해서 이 지구 전체를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는 게 파리 협약인데
벌써 1.3도 올라갔어요. 벌써 1.3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고는 있지만 특히 트럼프 다시 재선에 입이 들었으면서 강조를 했죠. 뭐 기업가 탈퇴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는 즉 뭐 우리 그런 아까 우리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트럼프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를 하나 회사처럼 회장이 각 장관들 소사장 두어가지고 딴 건 모르겠고 나라 잘 살게 만들어 회사 돈 많이 벌게 만들어라고 하는 게 그 정책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 등을 미뤄보면 이 환경도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IMO라고 하는 국제회사기구에서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자. 넷제로란 말은 선박을 운항하면서 탄소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탄소 제로, 이산화탄소 제로를 만드는 것을 넷제로로 합니다. 그것을 이미 목표를 내셨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조선 전문가들은 아마 트럼프 얘기가 들었으면서 이 정책이 좀 주춤해질지는 모르나 그 트럼프 얘기 정부가 4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4년밖에 안 됩니다. 2050년까지 가는 동안 그 4년 동안 약간 주춤할지는 몰라도 이 방향으로 안 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후 관련 산업이나 또 우리가 CO2를 저감하는 산업, 즉 친환경 산업은 약간 주춤할 수는 있으나 무조건 간다. 거기에 영향받지 말라는 게 일반적인 대세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마 감지하고 계실 것 같고요. 따라서 2008년 대비 2050년까지는 넷째 달성하는 것이 우리 산업계의 조선업계의 정책 숙제다. 이걸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후방 가치 사슬을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저쪽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다. 또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경기 변동에 민감한 고위험, 저수익 산업 구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건데요. 뭐 이렇게 제목만 제가 이야기하면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좀 어려우니까 말이 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마다 가면서 이게 무슨 말이었던지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분기부터 선박 시장 동향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슈퍼 사이클이 왔다 이렇게. 슈퍼 사이클이라는 것은 조선 산업의 사이클이 한 10년 내지 15년 좋았다가 또 한 10년 내지 15년 나빴다가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죠. 뭐 모든 경우는 사이클을 그립니다. 그 중에 우리 조선 산업은 중장기 사이클을 그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주택 건축 경기가 보통 7, 8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6, 7년 좋았다가 6년 나빠졌다가 집값이 내리다 올리다 6, 7년 정도라고 이야기 보통 하던데요. 조선은 지금까지로는 한 12년 내지 15년 중장기였어요. 그 사이클이. 그런데 지금은 조금 짧아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한 12년, 한 10년 정도로 짧아져서 지금 24년도는 아주 좋아지는 그런 경기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단계였던 슈퍼 사이클이에요. 그런 단계인데 이제 문제는 이 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어떤 분들은 10년 이상 지속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야 한 7년 정도면 끊길 거야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도 있고 좀 예측이 여러 가지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친환경 선박으로 바뀌어야 되는 기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좀 짧아질 수 있으나 친환경으로 바뀌는 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즉 그 이야기는 다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선박 관련 일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친환경 기자재, 친환경 기술, 친환경 관련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인사이트는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제 경쟁 여건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안전대 인력 확보. 지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제가 그 분기별로 신문에 기부문을 실는데요. 뭐 제 이름 치고 오면 나오겠지만 제가 다음 달 12월 초에 나가는 기부문 제목을 좀 생각하다가 어떤 제목을 한번 뽑아봤냐면 내일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는 대한민국. 그 이제 제조업, 특히 제조업, 다른 쪽이 아니라 제조업.
우리나라 제조업은 내일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제조업하시는 사람들 많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뭘 어렵게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제조업은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게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패티 클라크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경영학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패티 클라크 법칙은 손이 많이 가는 업종일수록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즉 손이 적게 가고 우리가 말하는 지식 산업일수록 수익률은 높아간다는 게 패티 클라크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고용을 생각하면 제조업이 잘 되도록 국가 정책을 세워야죠. 그런데 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공장은 적어지고 지식 서비스 산업이 많아지는 게 선진국의 형태죠.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미국도 리쇼어링 정책에서 제조업을 거꾸로 불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제조업을 그 집토끼 산토끼로 이야기하면 밖에 나가 있는 산토끼, 즉 다른 외국 기업 유치하고 뭐 이런 거는 신경 쓰지만, 지금 현재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 얼마나 페이를 주고 좀 더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부족하다고 다들 느끼지 않습니까? 저 역시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일깨우기 위해서 제조업이 내일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제가 뽑아봤는데, 여튼 그런 것을 좀 일깨워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제조업은 좀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제가 아까 글로벌 공급망 이런 표현 썼잖아요. 우리 잘 경험했다시피 요소수 사태 기억하시죠? 그 요소수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모니아에 물 탄 게 요소수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소수가 없어갖고 우리나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막 수입을 하다가 중국에서 수입 다 끊으니까, 수출 안 하니까 요소수 없어서 차가 못 움직인다, 뭐가 안 된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국가 정책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법이라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최소한의 국가 전체가 필요한 양의 5% 내지 10%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가격하고 관계없이.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국내에서 가격이 비싸면 국내 생산하는 외국에서 다 사와야죠. 근데 요소수처럼 외국에서 다 사오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겨서 국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물량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서 그것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법입니다. 그 법이 생겼어요. 요소수 사태 일어나고 난 후부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조선 기자재 분야도 어떤 품목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법에 적용되는 품목도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중국이 사니까. 중국에서 다 들어오고 한국에서 안 만들어요. 그럼 나중에 어찌 되느냐? 중국에서 수출하는 사람들이, 특히 중국은 자유주의 아닙니까? 정부가 이거 수출하지 마 이러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물량을 한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좀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걸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법이라고 그러고, 그에 따른 품목을 매년 늘려가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또 사람께서 내가 하는 품목은 이거 가격으로 치면 국내에서 절대 안 되지만 절대적으로 요만큼은 있어야 되네, 이거 내가 신청해보자 라고 하는 품목이 있으면 또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지정을 하면 그 공장이 유지되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공급 안정화법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특수성 사업 확장 본격화라고 해놨는데, 이번에 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해군 군함이 전 세계 어디 가도 수리할 데가 없어요. 수리할 데라고는 중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딴 데 조선업이 다 없잖아요. 그렇죠? 일본 조선소 거짓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몇 군데 아직 있지만, 아직도 문을 안 닫고 있는 이유는 일본이 신조선을 배를 만들어서가 아니고 미 해군 배를 수리를 일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도 이제는 수리를 못 해줄 판입니다. 사람이 실제 사람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이게 산업이 그렇잖아요. 수리를 하려고 하면 조선소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그 조선소에서 필요한 기자재,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배 껍데기 위에 안에 있는 기자재를 누구가 수리해주고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산업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해군배를 수리해줄 수 없다고 이제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내에 수리할 수 있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 해군이 미국 근처만 있는 게 아니라 태평양 함대, 인도양 함대 이렇게 다 나가 있잖아요. 수리를 위해서 미국까지 간다? 경제성이 아니죠. 그러면 일본에서 못 고치면 그렇다고 적국인 중국에 가서 고칠 수는 없잖아요. 수리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수리해야 됩니다. 뭐 좀 더 이렇게 지나봐야 되겠습니다만 한국은 또 다시 미국을 좀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되겠죠. 우리가 그런 부분은. 뭐 그건 좀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조선 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배 들어오면 수리도 할 수 있고 배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그림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MRO 시장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선박으로 가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CO2를 줄이는 겁니다. 즉 대기가스에 그 탄소가 포함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도 배기가스의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디젤 쓰던 것을 휘발유로 많이 가고 있고 휘발유 쓰던 것을 LPG로 가고 있고 LPG에 쓰던 전기차로 가고 있는 거죠. 아예 없는 선박도 방카시라고 하는 아주 그 CO2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데 뭐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CO2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옥탄가가 높습니다. 이 부피 대비 에너지가 높다고요. 즉 그 이야기는 적은 양으로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공해를 많이 발생하는 그 기름일수록 깨끗한 기름일수록 같은 양의 발생하는 에너지는 작아집니다.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옛날 공해를 많이 일으키는 기름이 돈으로 보면 효율적이죠. 기름값도 사고 적은 양으로 많은 에너지를 내니까 효율적인데 지구 환경적으로는 안 되죠. CO2를 많이 발생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 상당히 이게 또 뭐랄까 아이러니한 문제인데 좋은 기름을 쓰면 부피가 커집니다. 이 그런 어려우니까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실 죄송합니다. 저도 엔지니어하고 우리 연구소가 연구소라 보니까 글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 연구소 용어를 막 써서 일반인께 말씀드릴 때는 사실 이런 자료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따로 못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말로 대신 쉽게 설명하면 우리 그 LNG 같은 것을 선박에 쓰면 CO2 발생을 훨씬 줄입니다. 나중에 전기 추진에서는 아예 없는 것이고 LNG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디젤 쓰는 방가시나 디젤 쓰는 배는요 디젤 탱커가 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탱커가 안 커도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름이 안 좋을수록 부피 대비 에너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한 통이면 미국까지 가는 기름을 다 싣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LNG로 바꾸면 LNG 기름통은 연료통은 안에 실내에 못 넣습니다. 얼마나 큰 게 필요한지. 그래서 배 밖에다가 뒤쪽에다가 큰 LNG 통을 2개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화물도 지금 적게 실어야 되죠. 그 통 때문에 많이 못 실잖아요. 화물도 적게 실어주면서 그만큼 연료를 많이 실어야 되는 거예요. LNG는 CO2를 적게 발생하지만 부피 대비 나오는 에너지 일량이 적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쓰는 겁니다. 양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갈 때는 이제 전기 추진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기 추진은 또 작은 배는 지금 또 씁니다. 큰 배는 힘이 딸려요. 그 배터리 양에 한계가 있고 안 되죠. 멀리 못 가죠. 배는 또 멀리 가야 돼요. 태평양 건너가는데 11일 걸립니다. 요즘 속도 아무리 빨리 해도 10일 걸리고요. 조금 속도를 늦추는 배는 12일 내지 13일까지도 걸리고 배터리는 안 되죠. 하루면 다 동나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전기 추진이 잘 안 되지만 앞으로 이 분야도 점점 발전돼서 뭐 10년, 20년 지나면 100% 전기 추진으로 배가 움직일 정도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로 에미션이라는 것이 CO2를 발생하지 않는 것. CO2를 발생하지 않는 연료는 암모니아나 수소나 이런 겁니다. 암모니아나 수소는 그 원소 결을 보면요, 탄소 자체가 없습니다. 암모니아도 탄소가 없어요. 수소도 탄소가 없고, 탄소가 없으니까 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거죠. 전기름은 아무리 써도.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NG만 하더라도 배 위에 큰 기름통을 2개 놓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부피가 연료를 많이 실어야 된다 했잖아요. 부피가 커져서. 실제 암모니아나 수소
선박 운항하려면 그 LNG보다도 또 2배 기름탱가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배가 어찌 되냐면 화물 실은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내 움직이기 위해서 내 공간을 내가 다 잡아먹는 거죠.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숙제가 많습니다. 실제 친환경 선박으로 가는 데는 그런 숙제가 많은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런 것들을 물론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것이 해결될까? 나중에 뭐 좋은 탄소 없는 연료 쓴다고 화물도 못 싣고 내 움직이는 기름탱크만 싣고 다니고 그 배가 무슨 경제성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술은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기술과 정책입니다. 기술만 있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에 맞는 정책이 수반되면 세상은 바뀝니다. 그 예가 제가 하나 들어볼까요? 뭐 연배가 저보다 많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 옛날 국민학교 때 맨날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 서고 있는 기름 30년이면 끝나. 이제 이 기름 아껴 써야 돼. 50년이면 완전히 고갈돼.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오일 쇼크 일어나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 들은 제가 국민학교 들었으니까 저도 한 40, 50년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기름 떨어졌습니까?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더 잘 나오고 있고요. 기름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그 기름 어떻게 나오느냐. 옛날에는 기술적으로 배사구조라 그래서 땅 속에 이렇게 그 볼록한 기름만 들어있는 그 유전 아니면 기름을 빼낼 수가 없었어요. 저 유전에서만 기름을 빼냈습니다. 근데 요즘은 셰일가스란 말 들어봤죠? 셰일가스는 배사구조 이렇게 한 곳에 기름이 모여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흙 속에, 땅 속에 퍼져 있는 기름을 뽑아내는 겁니다.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 기술이 점점 더 발달돼서 지금은 셰일2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퍼져 있는 것이 완전히 막 조금 퍼져 있어도 그 마른 쑥을 짜듯이 짜가지고 기름을 끄집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 있죠. 뭐 지금 논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뭐 몇 조 집어넣어서 그 시추에서 뭐 경제성이 있겠느냐 이런 좀 동해에서 이제 시추한다고 시추배도 왔습니다. 시추배는 그 우리나라 삼성중공에서 만드는 드리링십이고요. 그 우드사이드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그 드리링십인데 동해에 와 있어요 지금.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막 준비를 할 겁니다. 이 시추 준비를. 그런데 옛날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기름 우리나라에 없다고 했었어요. 과연 없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른 수건에서 물 짜듯이 빼내는데 왜 기름이 없겠습니까? 있긴 있는데 문제는 경제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아직 저도 전문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시도는 할 만한 일이다. 왜 우리도 언제나 산유국이 돼야 되니까 항상 기름 수입만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뭐 예로 빠졌습니다만 세상은 기술과 정책이 바꾸기 때문에 뭐 어떤 것든지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산유국이 될 수도 있고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이렇게 친환경 선물로 바뀌는데 지금 우리 기자재업계 여기 회장님도 계시고 뭐 저기 잘 아시는 이 기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실제 제조업은 힘듭니다. 제조 그 자체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지금 여러 품목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품목, 우리 조명하시는 사람도 계시고, 아까 명함 나눠보면서 그랬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만든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경쟁해서 상대편을 이기겠다 하는 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아이템, 내 조명, 상대편하고 경쟁해서 더 사게 만들고, 더 보기 좋게 만들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더 많이 팔아야지 왜 제품으로 경쟁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대한민국 여건은 제품으로 경쟁해서 이기는 세상이 아니고 기술과 서비스로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즉 제품의 단가를 몇 프로 더 낮추고 품질을 1, 2% 더 올려서 이기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왜냐하면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은 제조업은 이제 한계에 부딪힙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가져가는 제조업은 한계에 부딪혀요. 특별한 기술과 특별한 품목이 아니고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나는
제조업에서 기술 서비스업으로 바꿔야 되겠다. 기술 서비스업은 뭐냐? 제품을 내가 생산한 최종 결과물, 최종 생산품 그렇게 경계하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을 만드는 원천 기술,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 기술, 이 제품을 만드는 시장 개척 기술, 이 기술을 이제는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 기술 누구한테 팝니까? 대한민국에 파는 게 아니고 해외에 가서 팔아야죠. 즉 우리보다 후진국, 개발도상국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았던 나라에 가서 이 제품은 이렇게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생산했어, 이렇게 판매했어. 그 하나하나가 제품 하나하나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부가가치가 있는 돈이다. 즉 기술 서비스업의 밸류업을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걸 바꿔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우리 기자들께도 잘하는 이야기가 지금 제품 잘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점 어려운 여건밖에 안 되니 그러면 이거 그냥 시간 지나면 어렵다고 그냥 그만두면 아깝잖아요. 이 제품을 많이 쓰는 외국 어딘가 수요처 우리 조선소도 이제 외국에서 배도 많이 만드는 거 아시잖아요. 한국 만드는 거 얼마 안 됩니다. 중국이 양으로는 75%, 금액 기준으로 67%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박을. 중국 회사 났었고요. 중국도 이제 포함합니다. 더 이상 못 만들게끔 국제 정세가 압력을 가합니다. 그게 첫째 미국에서 압력을 가고 우리도 압력을 가고 서방에서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저는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인도, 베트남 뭐 이런 쪽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쪽에 필요한 지금 사우디에는 이미 큰 조선소 지었습니다. IMI 조선소라고. 그런 곳에 가서 야 대한민국에서 내가 우리 대만이 만들 때 이렇게 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내가 같이 해볼래? 너가 다 준비해. 땅 준비하고 공부 다 해봐. 내 기술 가져가서 좀 지원할 때는 해보자.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즉 기술 서비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자꾸 이제 앞으로 하셔서 특히 제조업은 그렇게 변신이 되도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조선 기자재 하면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는 우측으로 나눠야 된다. 그리고 방금 또 제조업에서 제조 서비스로 가서 기술 서비스로 가는 즉 사업자 등록증에 제가 물어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뭐 바꾸는 것은 뭐 전산으로 바로 이렇게 하신다 그러거든요. 바로 그냥 제조업만 혹시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하면 그 밑에 최소한 제조 서비스업이라고 한 줄 더 넣으시고 또 그 밑에 기술 서비스업이라고 한 줄 더 넣으시고 더 넣는다고 돈 드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컴퓨터 강하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게 제가 실험만 했는데 기적이 맞더니 그래서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요거는 뭐 제가 엔지니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제가 아까 이 부분은 말로 쉽게 설명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기름이 이렇게 올라가면 암모니아나 수소로 가면 친환경유로 선정이나 저장 공급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피가 커지고 특히 암모니아 우리 시험센터를 지금 목포에 짓고 있는데 암모니아는요. 그건 아주 농도 낮은 암모니아만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어서 암모니아 누설되면 하고 냄새 독해 뭐 머리 아파 이 정도만 생각하시잖아요. 그건 아주 농도 낮은 것이고 실제 농도가 높은 암모니아는 유출되면 바로 죽습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남에 지금 시험 설비를 설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 총선하는데 요즘은 뭐랍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제 연구는 원장이니까 그런 사고 나면 제가 먼저 문제가 돼서 현장도 자주 가보고 이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암모니아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다. 그래서 우리 선박 운항사들, 항해사들 교육시킬 때도 암모니아 취급 교육을 따로 시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잘못 취급하면 위험하거든요. 그런 교육을 따로 시키는 거 암모니아는 위험한 것이다.
수소는 보통 국민들, 일반 시민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소는 위험하다, 폭발한다. 뭐 옛날 강릉에서 수소 무슨 시험하다가 시험실 폭발해가지고 뭐 2명 죽고 이런 일이 있었죠. 수소 겁난다, 폭발한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수소는 좀 안전합니다.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폭발이 일어나긴 하지만 폭발이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기 힘듭니다. 폭발 잘 안 일어납니다. 아주 실험실에서 이렇게 실험실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의 상태가 아니라 좀 다른 상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실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폭발이 일어나는데 아모니아보다는 수소가 오히려 안전한데 문제는 수소는 액화를 아까 제가 기체 상태는 크다 했잖아요. 액화를 시키지 않으면 운송이 안 되거든요. 우리 수소차 이동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아이오스 탱크에서 요만한 실린더에 기죽하게 수소 써놓고 옮기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 수소 본배라고 하는데요. 그 수소 압력이 엄청난 압력입니다. 그 300바 이상이고요. 온도가 그것이 340도까지 내려가, 마이너스 340도까지 내려가야 액체 상태로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물성적으로 이렇습니다. 온도를 확 내려가지고 액화를 시키든지 압력을 확 가해가지고 압력을 아주 압축을 시키는 거죠. 그 압축을 시켜서 액화를 시키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두 가지가 동반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폭탄처럼 안에 가만히 들어있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본배 자체가, 용기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폭발하는데 아주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게, 그래서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수소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수소를 액화시키니까 낮은 온도에 고압력이 걸려서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실제 이용 상태에서 위험한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프랑스 GTT사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배 잘 만들고 하죠. 제일 어려운 배가 LNG 캐리어입니다. LNGC라고 그러죠. LNG를 이동하는 선박, LNG 운반선. LNG 운반선은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LNG 싣고 다니는 카고 컨테이너부터 그 화물창이 있습니다. 그 화물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263도를 유지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액화 상태를 유지하니까. 그 마이너스 263도를 계속 유지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왜? 바깥 온도는 우리 실온 뭐 20몇 도, 10몇 도 이래 되잖아요. 그럼 온도차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그것이 점점 기화가 돼가지고 밖으로 새어나가는 겁니다. 그걸 갖다 우리 기화율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GTT 회사에서 그 카고 컨테이너먼트 그 기술을 계속 사오다가 배 한 척 만들 때마다 막 몇십억씩 많게는 한 100억 정도 기술을 줘야 돼요. 그게 아까워가지고 우리가 그 KC1이라고 하는 우리 독자적인 그 방법으로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해서 배를 2척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뭐 처음 만들면 완벽하겠습니까? 좀 이렇게 BOG라 그러는데 도르고 개수가 많아져가지고 그 삼성조선에서 배를 만들었고 유공이 지금 SK 그 옛날 이름 유공 SK가 배 인수를 거절을 했어요. 왜? 채워가지고 배 운항을 해보니까 개수가 점점 세워가지고 단일이 잘 안 됐어. 세워가지고 이제 선주사한테 컴플레인, 선주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컴플레인을 받으니까 그 운항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그렇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가에서 좀 더 투자를 해서 빨리 기술 보완을 해서 빨리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소송전 때문에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안 되겠다 해서 KC2라 해서 업그레이드되는 기술을 지금 개발해서 지금 실내품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기술 개발에 대해서 좀 간대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뭐 이 자리에서 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기술 개발을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기술 개발을 하지 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했으면 다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지원을 더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게시판 문제 때문에 완성을 못하고 외국의 기술료를 주고 쓰고 있다는 것이 좀 답답하죠. 그 기술 개발 시장이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냥 일반인께도 좀 알아주십시오 하고 제가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것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에 안 될 수 있다. 근데 그거 안 됐다고 해서 너무 비난하거나 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기술 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도 자꾸 실패도 다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민간에 또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1시간 반 시간이 주어졌는데 1시간 55분 정도 지나고 있네요. 그래서 아까 선박 추진은 그 전동화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 있습니다. 그 IMO 규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국민성이기도 한데요. 그 G1 미국, G2 뭐 지금 중국이지만 얼마 전에 일본이었죠. 누가 그렇게다 대한민국 사람만큼 그 G1은 좀 신경 쓰는데 G2, G3에 대해서 무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아마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죠. 뭐 조그만 나라지만 일본, 뭐 중국 전혀 겁나지 않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민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실제 이런 일을 저도 하면서 보니까 중국, 일본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분석해서 우리가 앞서가면 되는데, 분석하기보다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저도 좀 더 반성하면서 일본의 원천 기술도 좀 더 보고 중국의 기술도 더 보는데요. 특히 무슨 것이 중국입니다. 제가 최근 중국의 상황을 좀 지금 봐가고 있는데, 보면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중국은 돈대로 모든 게 다 됐지. 똑같은 물건을 10원에 만들어도 10원에 만들어주고, 만 원에 만들어도 만 원에 만들어주고, 그 정도로 버라이티한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은 정말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문화화 시키는 겁니다. 우리 컬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K 컬처, K 문화에서 저는 그것을 따가지고 우리 조선기자재도 제가 요즘 잘 쓰는 말, K 조선기자재. K가 문화의 상징이잖아요. 대한민국 문화의 상징.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술이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문화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 하고 계신 품목도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품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그 노하우로 경쟁할 수 있도록 뭔가 자꾸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것은 하나의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경쟁력도, 사실 짧은 시간에 우리 국가가 엄청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그 성장을 계속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7, 8%, 우리 9%, 뭐 10%까지 성장하다가 다시 4%로 내려왔다가 올해 예상된 게 2.3%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 예상하는 게 2.1%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완전히 저성장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저성장 시대에서 할 일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기술을 문화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제품 하나 갖고 경쟁하기 힘드니 오랫동안 해왔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문화화해서 앞에 K자를 붙여서 어떤 물건 하나 팔더라도 이건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야. 그냥 제품 하나로 비교하지 마. 이 안에는 대한민국의 혼이 들어가 있는 것이야 라고 좀 강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화를 바꿔가면 우리 국민 전체가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 우리 조선기사제 업계에서도 지금 중국하고 경쟁하면서 그 우위에 설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실제가 가격으로 따지고 품질로 따지고 뭘 따져가지고 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단순 그런 비교보다는 그 문화와 혼이 들어간 방법으로 뭔가 좀 경쟁을 하는 각도로 좀 선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대한민국 기업분들, 이제 기업가 중심 포럼이니까 기업가 분이신데, 대한민국 기업가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혼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잘하시는데, 같이 하는, 연합하는 것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예를 우리 조선기사제 산업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업계는요,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완성차 회사가 있으면 1차 밴드가 있습니다. 1차 밴드 밑에 2차 밴드가 있습니다. 2차 밴드 밑에 3차 밴드 정도 있어서 완성품이 돼요. 우리나라 조선은요, 조선소에서 물론 처음 유도를 잘못한 시작은 조선소에 있습니다만 지금 조선소는 1차, 2차, 3차 밴드 들어보셨습니까? 조선기자님 그런 거 없습니다. 말 그대로 조선소라고 하는 완성배를 만드는 곳에서 우리 조선기자재 협력업체, 그 한중해 등 뭐 이렇게 조선소에서 협력업체를 운영하거든요. 협력업체가 다 200몇십 개입니다. 전에는 많을 때 300개도 넘었다. 오히려 좀 줄어서 200몇십 개인데 그 이야기는 1차, 2차, 3차가 없고 조선소에서 200몇십 개 기업을 다 1차 밴드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 죄송하지만 거기는 뭐 연간 납품을 10억에서부터 시작해서 5천억까지 딱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강당에 다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하는데 니도 현대중공 거래하고 나도 현대중공 거래하고 뭐 10억 하나 해서나 1,000억 하나 해서나 다 같이 보는 거죠. 그걸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배를 만드는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많이 만들 때 대한민국에서 400층 만들었습니다. 1년 365일이죠. 배 400층 만들면요. 매일 배를 진수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2000년도 초반 제일 많은 때가 200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 8년까지 저 그때 본부장이 불과했고 무슨 그날 임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막 진수식 엄청 불려갔습니다. 매일매일 어딘가 진수하는 데가 있으니까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100척도 확 줄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200몇십 개 회사가 똑같이 앉아가지고 나도 사장이야. 나 현대중공업 이렇게 거래하고 있는데 양이 점점 줄으니까 왜 내 물건 많이 안 사줘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나요? 그런데 그 품목만 가지고 외국 조선소에 가서 판매하려고 하니까 외국에서는 우리 한국과 문화가 달라요. 하나하나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시스템별로 모듈별로 씁니다. 선박 하액장치 일식, 하액장치 일식에는요 크레인 품부터 시작해서 와이로프 시작해서 컨트롤러 등 여러 가지 품목이 들어가서 하나 일식이 됩니다. 연료 공급장치 일식, 연료 공급장치 만들려고 하면요 뭐 컴프레서부터 해서 밸브, 파이프 뭐 여러 가지 쫙 품목 한 20개 이상 들어요. 이렇게 요구하니 이 품목 하나하나 품목 가져가서 아예 접근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 이제는 우리나라 조선기자재 기업들 사장님들 스스로가 수직 게으르가 필요합니다. 한마디 가부식 게으르 필요해요. 아, 내가 만드는 이 품목은 엔진 연료 공급 장치에 들어가는 품목이야. 그러면 연료 공급 장치에 좀 중견기업 되는 회사 보고 우리 이래가 서로 죽겠다. 당신이 좀 마도 써주고 내 부품 당신한테 이렇게 잘 공급해 줄 테니까 당신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성품을 하나 구성해서 하나의 모듈로서 우리 외국 시장 개척하러 갑시다. 해야 될 단계가 된 거예요. 그걸 좋은 말로는 클러스터화라고 영어 표현을 합니다만 한마디로 좀 이 합종 연행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좀 큰 회사는 그 리드를 좀 해주고 거기에는 많은 부품 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그 1차 밴드 분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같이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좀 모여지겠죠. 그런 것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저는 사장도 아니고 말 잘못하면 사장님들 저거 정말 뭐야 지금 뭐 회사를 알아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도 잘 못합니다만 말은 못하면 글로 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로는 많이 냅니다. 글로 제가 적어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아마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그것은 산업 현황이 바뀌었으니까. 국내에서 배를 많이 지을 땐 괜찮았습니다. 왜? 조선소에서 부품만 갖다 주면 조선소 다 만들어서 배를 완성했으니까 시장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조선소에서 배를 적게 들고 외국에서 많이 짓잖아요. 외국에서는 부품 하나는 안 산다니까요.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덩어리로 삽니다. 그러면 아예 내가 견적 낼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그 수직 계열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뭐 저도 여기 우리 기자재 선배님들 계시고 회장 계시지만
제가 그런 말씀 이렇게 좀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뭐 100%다 동의는 안 하겠지만 일부는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패키지 단위로 기술 개발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하고 우리 국가 R&D 지원 정책도 하나하나 개발하는데 요즘 지원 잘 안 합니다. 이제 저기서 묶어서 하나의 시스템 개발하는데 전체 기술 개발 가치를 크게 줍니다. 뭐 100억, 200억 이렇게 주면 거기 회사에 그 안에서 10개, 20개 또 우리 같은 지원기관 모여서 그 안에서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실제 그렇게 가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국가 정책이 변하죠. 그런 것도 좀 봐주면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운항 효율 모니터링 부분인데요. 뭐 여기도 아까 IT 하시는 회사도 계시던데 실제 이제 대한민국이 또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배 정말 잘 만든다 그죠? 선박 만드는 기술 최고입니다. IT 기술도 엄청 좋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IT 강국이라고. 그런데 배에 들어가는 전자장비는 깡입니다. 국내에서 전혀 안 나와요. 다 수입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웃기죠, 그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우리가 이 뭐랄까 정책적으로도 좀 변화시게 되고 뭔가 노력을 좀 따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연구원장으로서 노력하는 것이 정통 우리 기자재 기업과 IT 기업들 융합시키는 노력해야 되고 부산에는 그 정보기술협회 그 IT 기업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 협회장하고 제가 이야기도 하고 또 그것을 지원해주는 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곳에도 여기 우리 오시더라고요. 그 정보기술진흥원 회장님이 원장님이 그래서 오시고 하던데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좀 더 협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더 이렇게 업종간 융합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같은 업종 내의 수직 클러스터와 첫째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업종 간 융합 기존의 우리 그 기자재 업계와 IT 업계가 같이 협력하는 업종 간 융합도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이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선박에는 자율우랑 선박이라고 합니다. 이제 선박도 자동차처럼 반자동화 됩니다. 항내에서는 파일럿도 타고 배가 많고 길이 좁으니까 막 이렇게 하죠. 항외로 나가면 오토파일럿도 딱 놓고 그냥 뭐 견시만 합니다. 뭐 조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어떤 위험물이 나타나잖아요. 피한도 합니다. 지가 피해갑니다. 기술 좋죠. 자동차는 뭐 길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서고 무지하게 배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뭐 피하면 되니까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기술까지 나오고 있고 그제 아마 신문 보신 분은 삼성중공업에서 그 우리 산업실장까지 와서 그 데모를 한번 했는데 어느 정도냐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지가 저반까지 하고 어디 막 피해 가가지고 원하는 곳에 배를 딱 갖다 붙입니다. 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배를 떼고 붙이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 저반 이안이라 그러는데 이 저반이 제일 어려운데 그 이 저반은 떼고 붙고 하는 것도 사람 없어도 딱 붙는 물론 조그만 거였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신호 처리 기술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그 사장 조선소 사장이 한 이야기는 10년 이내 큰 배도 혼자서 붙고 혼자서 떨어지도록 만들겠다 하고 아주 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그래 되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파일럿도 훨씬 부담이 줄어들고 이 본래 배란기가 자동차도 마찬가지 주차하는 제일 힘들잖아요. 자동차보다 배는 훨씬 더 힘듭니다. 그 큰 것이 이렇게 갖다 붙이기가 그것도 이제 점점 편해질 것 같습니다. 도순사 밖으로는 좀 떨어질 거고요. 그래 되겠지만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조선사가 그러면 고위험하고 저임금 저수익 산업구조에서 고부가 산업구조 좀 바뀌어야 된다. 특히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자녀분들 뭐 조선가에 가서 현장에서 일하려면 일 못하게 하죠. 솔직히 뭐 어머님들 그렇잖아요. 아들 뭐 어디 가서 일한다. 니 무슨 일 하노? 아 현장에서 뭐 이런 거 얼마 받노? 뭐 한 300만 원. 야 300만 원 받고 니 그 무슨 일 그거 하면 막 가지 마라. 집에 그냥 있어라. 이런 말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어르신이 보기에는
아들 따님이 좀 안타깝죠. 돈 작게 받고 현장 가서 일하기 좀 안타깝지만 오히려 그런 일을 하도록 그래 네 하고 싶은 거 하나 해봐라. 그래 하면 좋은 기술 배우겠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다른 기회가 되면 하고 이래 하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저도 아들이 뭐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통 우리 부모님들은 아들 딸 어디 가서 일한다. 니 무슨 일 하노? 월급을 얼마나? 야, 그거 돈 받고 뭐 하노? 막 그냥 가지 마.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안 됩니다. 그 자녀도 많은 경험을 못 얻어서 안 되지만 이 대한민국 자체가 안 돼요, 사회가.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뭐든지 하겠다 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용기를 붙잡고 해봐라. 혹시 네 용돈이 모자라면 내가 보태주마. 이 정도는 괜찮은데 그냥 그거 받고 뭐 하노?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무슨 가게 이렇게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제가 조선소에서 일할 때 예. 저희 어머니가 예. 그 기숙사에 찾아오셔가지고 예. 데리고 가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면 조선소에 일하면 그런 환경에서 그 밖에서 일하잖아요. 조선소는 다 밖에서 일합니다. 일하고 뭐 이러면 위험한 데서 이돈 받고 일하노 집에 가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제가 우리도 조선 업계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번에 장관님을 모시고 그 기자 간담회 할 때 제가 기자들한테 꼭 한 가지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제발 조선산업 텔레비전에 신문에 낼 때 특히 텔레비전 낼 때 조선산업 그럼 맨날 페인트 칠하고 용접 긁고 시리직 섞고 막 센터 하라고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제발 그것 좀 보여주지 마라. 실제 그거는요 현장 몇 군데서 일하는 겁니다. 컴퓨터 앞에서 전부 다 설계하고요. 완전히 에어컨 빵빵 나오는 데서 다 시뮬레이션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만 보여주라.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조선소 가서 일해도 이런 거 하는구나 라고 알지. 젊은 친구들 조선소 하면 맨날 용접, 불꽃 팍 튀고 막 시커멓게 불러서 페인트만 칠하고 이것만 보여준다 이거. 그러니까 누가 조선가 가서 하겠습니까? 서울대 조선가가 한동안 제일 좋았거든요. 지금 맨날 미달입니다. 일반 이 동의대도 조선가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도 잘 아는데 여기도 막 학생 점점 떨어져갖고 막 이 정원도 잘 못 맺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현장에서 일하고 그런 것도 존중하고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인 것을 자꾸 이렇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기업가분들이 자꾸 바꿔주고 작년부터 그렇게 바꿔주고 저는 참고로 제 아들이 조선소에 갑니다. 조선소 준비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을 하는데요. 그렇게 자꾸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 정책이고 또 우리 조교수님께서 이 자료는 나중에 PDF로 이렇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게 글이 많아서 좀 그런데요. 찬찬히 보면 정말 참고할 게 많습니다.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꼭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국가의 정책입니다. 우리는 그 산업분야는 우리가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국가 정책을 우리가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우리가 제안하는 것들인데 2030년까지 조선기자재 기업 죄송합니다. 100개나 써놨습니다. 100개밖에 없습니다. 아마 사장님 두 분도 계신데 100개는 꼭 들어가시길 제가 희망합니다. 정말 10년 지금 우리 처음에 우리 조선기자재 기업 2000년도에 통계냈을 때 1350개였습니다. 작년에 통계냈을 때 720개입니다. 아마 내년쯤 통계내면 500개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2030년 정말 100개밖에 안 남을 겁니다. 정말. 그러면 2030년 100개 남을 때 우리 여기 선배님 두 분 계십니다만 같이 이렇게 잘 그 롱런해서 또 이렇게 또 이세가 또 운영하고 이런 회사로 가야 되고요. 그렇게 가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 하나로 승부할 일은 아니다. 하면서 고민 말씀드렸습니다. 좀 한번 고민해 봐주시길 바라고 제가 이 녹화까지 되는데 말 잘못하고 저 사람 말 들었다가 내 망했다 이러면 저는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뭐 항상 성생은 그렇답니다. 자기는 실천 못해도 그 성생이니까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오늘 그 강사로서 그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좀 복잡한 건데요. 대표 조선기자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고 이것이 정부 정책으로 하나하나 다 담깁니다. 그냥 그 서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 지금 밑에 부분 되면 조선기자재
스타 기업 평가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 기업이 이 지금 글이 적혀져 있는 이 중에 내 위치는 어디쯤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 진단이라고 그러죠. 내 기업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 기업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고, 내가 지금 이런 것을 지금 쭉 했을 때 앞으로 그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야 될 것인지 한번 보시는 뜻에서 글이 좀 복잡합니다만은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상당히 그 내용이 있는 글입니다. 요 기업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4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잘 하는데요. 첫째는 기업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 기업가 분이시니까. 기업 혁신은 미래를 준비하는 조선기술 전문기업.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보는, 미래를 보는 좀 눈이 필요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적 혁신. 모든 일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잘 키우고 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는 그런 우리 연구원도 제가 우리 정원이 270명인데 지금 255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 원장 맡을 때 255명 그대로 3%도 늘리는, 물론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서 충원했습니다. 늘리지 않았습니다. 제 주장이 뭐냐, 사람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역량을 더 늘려주는 것이다. 그게 실제로는 훨씬 더 그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제뿐만 우리 연구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고,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한 분 한 분의 역량을 늘리는 것이 다양한 이유로서 회사가 훨씬 건전하고 더 수익을 더 창출하는 기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신 직원분들 한 명 한 명 자꾸 역량 늘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 일당 100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100의 능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이제 놓겠다. 그래서 인적 혁신을 좀 하는 것이 우리 산업계에서도 필요하고 기업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 혁신 뭐 당연히 기술이죠. 그런데 기술인데 우리가 한 번 더 제가 강조합니다만, 기술 이러면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이 아이템에 대한 기술밖에 생각 안 하시거든요. 사실은 좀 대표님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생산하는 그 제품의 기술은 직원한테, 담당 임원한테 좀 넘겨주고, 대표님은 좀 미안하지만 지금 내 아이템은 거꾸로 좀 잊어야 됩니다. 내 아이템을 좀 잊으면서 새로운 아이템, 예전은 새로운 기술, 이런 쪽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목구멍이 포도성 내지는 뭐 발등이 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대표님은 더 자기 제품에 그냥 몰입할 수 없고, 지금 현재 끝에 더 몰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것은 좀 더 멀리 보고 더 성장하는 데는 장애 요인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이렇게 다른 직원께 넘기고 좀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생태계 핵심인데, 이거는 누구 한 명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가 또 우리 같은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같이 합심해서 또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주장했지 않습니까? 생태계를 수평 구조에서 수직 계열화로 바꿀 필요가 있고, 2030년은 100개밖에 안 넘는다. 그 100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수직 계열화가 필요하다. 어제 가서 제가 녹화도 되고 있는데 큰일이나, 원장이 와가지고 기업을 숫자 늘리고 산업 더 키우는 이야기는 안 하고 기업 숫자 줄어든다 자꾸 이런 이야기만 하면 저 잘리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그건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대해서 대체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지, 현실을 외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현실은 정확합니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해야 될 일을 다양하게 좀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나는 어떤 것을 해야 되겠는지 한번 보시고, 요거는 자꾸 온라인에서 해서 뭐 저기 보면 제 얼굴도 저 끝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관님 모시고 한번 요걸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0가지를 도출한 겁니다. 10가지 도출, 이런 부분 해나가자. 특히 이런 게 보면 3가지가 있는데, 스마트화를 시켜서 아까 자유로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무탄소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가 바뀌고 전기줄이 가야 되는 거고, 요거는 조선소에 해당되는 겁니다만, 조선소 워낙 사람이 없고 배를 많이 못 만드니 우리가 인프라는 좋습니다. 인프라는 것은 설비 좋아요. 도커 좋고 아주 그 인프라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를 가동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점점점 전 공정의 무인화율을 50%까지 달성하자. 즉 100명이 해야 될 일을 50명이면 조선소가 돌아가도록 만들어보자 하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10개로 나누면 저렇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좀 뭐 이왕 뭐 좀 금방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조금 더 금방진 이야기를 하면 기업가 정신이 뭔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 기업가 정신 포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정상훈 교수님께서 강의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뭐 조선산업위원 제가 늘 하는 일이지만 저는 기업가도 아니고 저는 평생을 월급쟁이로 살아가지고 사장님들을 존경합니다. 정말 제 꿈이 있다면 저도 사장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직장생활 시작해서 지금까지 직장인으로서 뭐 연구원 원장이지만 원장도 아시다시피 직장인 아닙니까? 정부의 그 시설을 운영하는 직장인이니까요.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그 찾아봤습니다. 이 휴대폰도 메모를 했는데 이 그 기업가 정신이 뭔가 하고 고민을 좀 해봤어요. 제가 고민하면서 저도 챗 GPT에도 쓰거든요. GPT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더니만 기업가 정신 그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 사과하려는 모험과 도전의 정신을 말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최조 교수님께서 그런 교육을 하셨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모험과 도전의 정신을 말한다 되어 있더라고요. 모험과 도전의 정신이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은 좀 직원한테 두고 지금 보고 좀 하라 그러고 여기 계신 기업가님, 사장님은 말 그대로 뭔가 도전의 정신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겠나. 뭐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좀 더 이 시간을 빌어서 강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기업가 정신에서 뭐가 중요하냐 물어봤는데 딱 5가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첫째가 창의성,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기업가 정신, 기업가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창의성을 가지라. 두 번째는 혁신, 기존의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기업가를 그만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오늘 강의 듣고 또 기업가 그만두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세 번째가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도 기회를 추구하려는 자세. 그게 이제 도전가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겠죠. 그럼 해야 된다. 네 번째는 리더십과 책임감. 팀과 조직을 이끌며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그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규정적으로, 상법적으로 대표님은 무한 책임을 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무한 책임 때문에 기업가님 대표님들은 항상 뭐 어깨가 무겁고 솔직히 뭐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사장도 아니고 제 조그만 연구원 그냥 운영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도 가끔씩 저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간단치 않다는 건 압니다만은 그렇더라도 리더십과 책임감은 좀 무한히 갈려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는 5번째 문제 해결 능력.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자원을 최적화하여 결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건 다 아시는 부분이겠고 특히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이 경영을 하시다 보면 복잡하고 뭐 어려운 문제 많잖아요. 근데 가끔씩은 그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조금 멀리서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복잡한 문제도 90%는 시간이 해결한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어 있는 게 한 90%는 될 거고요. 10%는 시간 지나도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그 남은 10%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반도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 못하는 거 고민하면 뭐합니까? 실제 남아있는 반에 해결 주체는 본인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오늘 그 기업가 정신 포럼에서 많은 기업가님이 계시지만 뭐 제가 어려운 이야기하고 복잡한 이야기하고 힘든 이야기 했지만 그 역시 뭐 90%는 시간 지나면 해결될 것이고 한 10% 정도는 아무리 내가 발굴도 있어도 내가 해결 못하는 거니까 한 5% 정도는 다시 없어지고 실제 내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것은 5%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뭐 고민이 좀 있으시면 뭐 95% 잊어버리고 오늘 회식도 하신다 그러던데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뭐 그냥 잊어버리시고 나머지 5%는 어떻게 할 건가 또 술 깨면 또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이렇게 하면 막 건강도 좀 이렇게 덜 해치면서 정신 건강도 덜 해치고 뭐 몸 건강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덜 해치고 이렇게 또 우리 그 기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뭐 지금 딱 정확히 그 오후 3시에 1시간 반을 하시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본래 강의 특징이 제가 시간 잘 맞추거든요. 그래서 딱 오후 3시인데 제가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그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제가 그 전혀 월급쟁이가 사장님 앞에서 이렇게 좀 주제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지만 제가 연구원장으로서 또 우리 조선 기자재단께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제 학교 졸업에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조선 기자재업계만 일했습니다. 그래서 남대로 이렇게 그 경험했던 뭐 그런 걸 말씀드렸으니까 그 방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 제가 드렸던 방향으로 내가 어떻게 좀 그 접목하면 되겠는지 각자 좀 고민해 주시고 뭐 아주 귀한 시간 또 제 말씀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끕시다 이제. 네. 우리 각각의 질의응답을